예, 안녕하세요. 현대차증권에서 자동차와 모빌리티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장문수입니다. 오늘 2026년 하반기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 전망, 전략적 실용주의, 레거시의 차이나 스피드를 대응하는 생존형 피벗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최근 이 자동차 산업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주식을 바라보는 저의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모빌리티 시장의 전체적인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빌리티에 대한 정의도 바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짤막하게나마 몇 가지 요인을 두고 최근에 바뀌고 있는 이 재정의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과거는 이제 사람이나 물건을 가지고 이동시켰던 걸 주로 모빌리티라 칭했습니다. 이 사람이나 물건은 물리적인 이동을 기본적으로 전제해서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고요. 2차원 평면 안에서 이동을 주로 다뤘었던 게 과거 모빌리티에서 정의했었던 이동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동이나 서비스가 직접 오거나 가는 부분들까지도 모빌리티 안에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이러한 그 공간의 개념도 단순하게 2차원적인 이제 평면 위에서의 이동을 뜻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 UAM과 같이 3차원 공간에서의 이동, 뭐 심지어는 메타버스까지 포괄하는 내용들까지 모빌리티 시장 안에서 담고 있으니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설명하는 폼팩터들도 모빌리티를 설명하는 폼팩터들도 과거와 같이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 AAM 앞서 말씀드렸던 AAM을 비롯해서요. 로보틱스와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이 모빌리티 개념 안에서 담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넓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경쟁 구도에서도 저희가 흥미로운 점들이 포착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GM이나 폭스바겐, 도요타 같은 업체들과 저희들이 그간 경쟁을 했었다면 최근에는 혁신 기업으로 대표되는 테슬라나 신흥 기업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여러 OEM들이 이 시장 안에 개입을 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를 수 있는 구색의 숫자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과점하는 소수의 업체들이 주도했었던 시장, 다수의 소비자들이 소비할 것 같은 적정한 제품들을 만들어 팔면 소비자들은 그 몇 개 안 되는 구색 속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생산자 주도의 시장은 최근에는 수요자 주도의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들 또한 이 모빌리티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시장 안에서 기존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던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은 기존의 자기들의 점유율,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다양한 구색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품의 수를 늘리거나 고객의 효용을 품을 수 있는 제품들을 여러 개 내놓는다면 투자 비용의 압박에 빠지게 되고요. 최소화한 제품을 가지고 예전보다 더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집중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소비자들의 점유율로부터 이탈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생산과 제조, 제품 단위에서 고민했었던 이 모빌리티의 중요한 요소들이 플랫폼이나 서비스로 확장되는 부분들이나 이 소비를 통해서 판매를 통해서 단 한 번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었던 과거 패턴들과 다르게 뭐 지속 가능한 과금이라든가 구독을 통해서 이 부가가치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 현재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모빌리티에 대한 변화들을 가장 잘 수용하고 있는 시장의 단상이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좀 꺼내 봅니다. 그도 이러한 상황들의 이제 변화들 속에서 이 완성차 업체들이 자기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밖으로는 고객의 니즈들을 충족시키면서 점유율을 방어하거나 확장하려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품종을 여러 개 다뤄야 되는 부담감들은 고정비의 증가, 투자비의 증가와 같이 재무 수익성에 부정적 요소를 안게 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제조의 혁신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더라도 이 원가에 대한 절감이 가능하게끔 하는 구조, 결국에는 제조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변화들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입니다. 표에서도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매스 프로덕션 중심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개인화된 제품들을 대응해야 되는 미션이 지금 이 제조 업체들에게 있기 때문에 비단 이제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제조 기업들은 이 다양해지는 고객의 니즈, 그다음에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응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방향성, 그다음에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 속,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경쟁 요인들을 지키기 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이 제조의 혁신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동차 업체들이 로봇을 만드는 것이 이 단순히 자동차 업체들이 이 로봇을 만들기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 뭐 기술이 됐든지 공급망이 됐든지 이런 유리한 조건 때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동차 산업 자체도, 제조 자체도 이러한 그 챌린지들 속에서 극복을 하기 위한 로봇의 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서두로 먼저 던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번 하반기 전망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산업의 경쟁 우위와 열의를 나누는 핵심 요소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20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단이든 SUV든 자동차 타입에 대한 차이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제품, 내연기관차를 가지고 시장 안에 설득을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는 특징상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때문에 공급 능력을 함부로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쉽지 않죠. 결국에는 저희들은 디맨드에 대한 방향성, 그러니까 시장 수요의 방향성만 잘 예측한다면 경쟁 심화로 갈 것인지 경쟁 완화로 갈 것인지, 이를 통해서 가격이 오를 것인지 수익성이 올라갈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쉬웠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한번 복귀해 보시죠. 팬데믹이 처음 다다랐을 당시 전기차 시장의 실체는 명확하진 않았습니다만 미국의 바이든 정부, 그다음에 유럽의 규제 강화가 정책적으로나 규제 측면에서 전기차 시장의 촉진을 상당히 좀 많이 강조했습니다. 당시에 저희 자동차 산업에서 강조했었던 요인들은 바로 전동화 전략의 적극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전동화 전략의 적극성을 띠고 있었던 혁신 기업인 테슬라나 신흥 기업인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이 과정 속에서 경쟁 우위로 평가됐고 자본시장에서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합당한 이유가 됐었던 점입니다. 반대로 현대차를 비롯한 레거시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아마 어땠는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3배, 4배 완전 저평가 상태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상황들이 전개됐던 구간, 바로 팬데믹 초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팬데믹이 끝나갈 무렵에 전기차 시장에는 실체가 찾아왔습니다. 점점 수요들은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과거 2020년부터 강하게 투자를 부르짖었었던 이런 혁신 기업들이나 이런 실현 기업들은 공급 능력 대비 수요가 따라주지 못한 부분들, 결국에는 수요 예측의 실패를 통해 전기차 캐즘이라는 표현을 이제 모두가 알 정도로 그때 언급이 됐었고요. 이를 통한 이제 재무 부담 가중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이제는 전동화 전략의 적극성보다는 전동화 전략의 가시성으로 넘어오게 된 부분들,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전동화 전략을 쓰더라도 생산 능력에 대한 전략들을 올바르게 썼는지, 이를 통해서 수익성 창출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이 과정에서 혁신 기업과 신흥 기업은 상대적으로 시장 안에서 소외가 됐던 반면에 레거시 업체들에 대한 투자 환기가 일어났었던 것도 바로 이 구간입니다. 다만 금리가 높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에 대한 비중을 크게 가져가기는 과거보다 쉽지 않았을 걸로 저희가 생각이 들고요. 이 때문에 이제 비중을 줄여가는 과정 속에서 일부 레거시 업체로의 환기는 밸류에이션의 급격한 회복보다는 완만한 회복,
정도를 볼 수 있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현대차는 한 3배에서 5-6배 정도까지 회복이 됐으니 이러한 사항들을 잘 말씀드릴 수 있는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5년이 들어서면서 국면이 한 번 다시 바뀌게 됩니다. 바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돼서고요. 이를 통해 저희가 파악 가능한 두 가지의 큰 변화는 자동차 시장에서 첫 번째, 친환경 차에 대한 정책이 크게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전동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던 기업들의 관심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게 됐고요. 두 번째로 바뀐 부분들은 바로 관세로 대표되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저희가 포스트 팬데믹 구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동차 업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어디냐라고 이제 묻는다면 미국과 중국을 대표적인 시장으로 꼽았습니다. 뭐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로컬 업체들의 점유율이 크게 올라가면서 글로벌 업체들의 입지가 많이 좁아졌고요. 미국 정도가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가장 명확한 시장이라고 업체들 사이에선 인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관세를 통해서 다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레거시 업체들에 대한 관심의 환기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만 디커플링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잘하는 업체들은 여전히 잘하는 상황에 남아 있었던 반면에 못했던 업체들은 적자로 곤두박질치게 된 상황이 바로 이 구간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멀쩡하게 10% 이상 마진을 내고 있었던 도요타나 현대차가 이때 6% 7%의 마진으로 주저앉았다는 걸 생각을 해보신다면 대다수의 3-4%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마진이 어느 정도까지 곤두박질 쳤는지는 아마 모두가 예상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에서 지난 국면 글로벌 주요 지역에서 대표하던 기업들에게 환기가 됐었던 사항들과 달리 폭스바겐, GM 같은 업체들이 이 상황에서 피해가 크다라는 점들을 투자자들은 더욱 이제 환기를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필터 아웃, 아예 투자권 밖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돈을 누가 잘 버냐? 결국에는 전동화 전환 속도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다양한 판매 포트폴리오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일본의 도요타나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여기서는 상당히 선방한다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했고요. 관세가 누그러진 구간, 뭐 한국으로 따지면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밸류에이션이 8배 정도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한 것도 어떻게 보면 도요타와 마찬가지로 이 할인에 대한 해소 국면으로 소수의 자동차들을 바라봤었던 국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크게 오른 부분들이고요. 이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것 같은 흐름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추세적일지에 대한 판단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전에 소외됐었던 혁신기업 테슬라와 신흥기업 BYD를 비롯한 중국 로컬 업체들이 이 전동화 붐을 타고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들이 올라올 때 단순히 전기차만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지 않았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드리는 주제를 관통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피지컬 AI고요. 로보틱스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소위 말해 미래 성장 전략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얼마나 가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가 이 구간에서는 경쟁 우위와 열의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됐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돈을 버는 레거시, 이제 도요타나 현대기아차가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건 기본으로 하고요. 이를 통해서 미래 전략, 피지컬 AI에 말씀드린 대로 시의적으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가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과거에는 도요타가 저희보다 월등히 밸류에이션이 높았었던 상황, 이제는 역전됐고요. 현대차나 기아차가 어디까지 도대체 밸류에이션을 더 올라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쟁 구도를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하기 위해 저희가 퓨처 오브 더 카 서밋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현안들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전동화 유연성, 중국과의 경쟁 구도,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지역화와 현지화,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이 중국의 강한 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전략이죠. 파트너십과 생태계.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들은 SDV나 자율주행과 같은 피지컬 AI를 향하고 있고요.
고객들은 점점 더 많은 어떤 그 니즈들에 대해서 자동차 업체들이 응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초개인화나 고객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차량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점. 그 와중에도 규제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같은 불안 요소들이 매크로 측면에서 계속 여전히 유효했다라는 점들, 이런 것들을 결국에 극복하기 위해서 리더십이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이 행사 안에서 상당히 좀 많이 언급됐었던 포인트였습니다. 이 안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주제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요. 중국의 초현지화와 제국주의가 상당히 좀 많이 거슬리게 언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그간 관세를 통해서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경로 자체가 많이 좀 유예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입의 시간이. 그런데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전략들이 최근 들어서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들이 주로 언급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BYD 같은 경우는 이미 헝가리의 공장을 다 지어놓은 이후 인프라 장악을 통해서 친환경차에 대한 시장 선호를 높이는 작업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샤오펑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폭스바겐과의 지분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가운데 폭스바겐이 구조조정하고 있는 노후화된 공장들을 인수할지에 대한 판단들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관세를 우회적으로 좀 돌파하고자 하는 전략들을 고심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특징이었습니다. 길리 같은 경우는 뭐 로터스부터 시작해서 볼보, 폴스타와 같이 글로벌 업체들을 인수했고, 지커나 지커나 링크앤코 같은 뭐 나름의 브랜드들을 가지고 시장 안에서 입지를 계속해서 강화해 오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강점들과 약점들을 잘 활용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전략들. 예를 들자면 지커의 유럽 진출에 볼보의 공급망이 활용이 된다든지, 볼보의 소프트웨어 능력의 부족을 지커의 플랫폼으로 메운다든지, 폴스타의 비싼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원가 구조들을 길리가 갖고 있는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강하게 극복할 수 있다라든지 하는 이런 그 원 길리 시너지 전략을 통해서 유럽이나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로를 더 넓게 넓히는 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과의 직접적인 경쟁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선보였다라는 게 상당히 좀 흥미로웠던 부분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업체들이 그동안 내재화를 통해서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 구도를 계속해서 극복해 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 작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르노나 닛산 같이 그 강한 결계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유지했었던 업체들도 느슨해진 파트너십 사이사이를 중국의 전략을 복제하거나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결국에는 한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상대적인 경쟁 열위에 있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시장 도태가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이러한 도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건지에 대한 전략의 끝에는 결국에는 중국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극복하겠다라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 아이러니한 전략을 통해서 당장 이런 업체들의 생존 가능성들은 단기적으로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공급망 확보에 오히려 물꼬를 터주는 격이 돼버리다 보니 이러한 그 중국 업체들의 시장 진입 전략 자체가 더욱더 속도를 낼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점들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동맹 자체도 해체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르노나 닛산의 사례에서도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느리고 비대한 관료주의적인 어떤 의사결정 구조나 상당히 좀 강요된 어떤 그 결계들 사이에서 비효율성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묶이죠. 자본 동결까지 이런 그 경직된 지분 동맹 속에서 나타난 부작용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필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명쾌하게 좀 취하면서 오히려 시너지를 내고 빠르게 전략적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파트너십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중국 업체들이 이 구간에서 상당히 파트너십의 어떻게 보면 상대방으로서 선호되고 있다라는 점들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중국이 저희가 사드 이슈 이후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결국에는 로컬 브랜드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국민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도 사드 이슈 직후에 점유율을 크게 잃었고 현재 와서 다른 업체들이 점유율을 잃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급 업체들의 기술 수준이라든지 품질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공급자 측에 어떻게 보면 시장 안에서 입지 강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요인들을 보고 계신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다. 정부가 결국에는 대놓고 밀어주는데 이 상황이 유지될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분석은 이 세 가지의 박자가 모두 맞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은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의 소비 패턴과 다르게 저렴한 차를 소비하고요. 2, 3년마다 차량을 바꾸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준들, 내구 품질이 좋아야 된다라는 건 중국 시장에서 워킹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 차를 주로 폄하할 때 많이 쓰는 게 내구 품질이 좋지 않다라는 점들을 흔히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는 그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SDV, 자율주행 들어있는지, 전기차인지, 합리적인 가격인지 이게 프리미엄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점이고요. 교체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내구 품질에 대한 요구보다는 기술에 대한 요구가 보다 명확하고 적극적이라는 점들이 시장에서의 특징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잘 대응해주는 업체들의 점유율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공급자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 업체들이 전략적으로 잘 하고 있었다라는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자 쪽을 보시면 중국 업체들은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중국 안에 170개가 넘는 완성차 업체가 있고요. 1000개에 가까운 브랜드가 있습니다. 1000개의 브랜드라고 치면 자기 밥그릇은 점유율 0.1%만 하면 되는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립하기가 쉽지 않은 척박한 환경이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눈에 잘 띄면 갑자기 시장 안에서 입지가 크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입지가 강했던 브랜드들도 소비자들 눈밖에 나버리는 순간 하루아침에 쪽박을 차게 되는 게 이 중국 시장의 특징입니다. 결국에는 중국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높은 어떻게 보면 그 교체 주기, 빠른 교체 주기들 속에서 사업의 기회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제 높은 브랜드 턴오버 안에서 자기네들의 기회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적용을 상당히 좀 빨리 하고자 하는 움직임들, 전략적 민첩성이 높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글로벌 업체처럼 기술 내재화를 통해서 자립할 수 없다면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 주도 기업 혹은 뭐 배터리 주도 기업의 생태계를 종속하면서 보다 빠르게 시장 안에 소비자들에게 효용을 전달시키고자 하는 전략들을 선보이고 있다라는 점들이 저희는 좀 흥미롭게 봤었던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또 가능했던 게 이 성숙된 공급망 생태계 때문에 생산 원가가 상당히 좀 낮다라는 점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진입과 이탈이 상당히 좀 쉬운 게 공급자 측면에서 나타난 좀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브랜드들의 맷집이 상당히 좋다, 전략적으로 상당히 민첩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과거에는 정책 지원을 통해서 자동차 업체들이 시장 안에 진입하는 걸 무제한으로 용인을 했습니다. 보조금도 주고요. 하지만 현재는 전략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면서 생존할 몇 개의 기업들만 생존시키려는, 남겨두려는 그런 전략적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뭐 철강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태양광, 뭐 전기전자 같은 과거의 산업들의 패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었던 부분들이고요. 자동차가 무서운 게 중국 시장이 거진 뭐 3천만 대 가까운 시장인데 10개 남짓되는 업체들로만 축소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아와 같은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10개, 뭐 이게 모든 업체들이 다 300만 대가 되지는 않을 테니 1000만 대짜리 기업도 나타난다고 하면 1위 기업인 도요타나 폭스바겐 같은 기업들이 중국 내수 시장만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생겨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공포스러운 부분들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브랜드의 인해 전술, 합종 연행, 구조 조정 이후에 글로벌 시장에 나와서 교란을 한다는 점들 저희가 좀 무섭게 보는 포인트들인데요. 원가 경쟁력이나 기술 경쟁력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이제 생태계에 대한 경쟁력들이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업체들까지 손을 내밀면서 물꼬를 틔워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세로 인해서 틀어막혔었던 기간은 매우 잠깐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들 저희가 중국 업체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간단히 리뷰하는 도표들입니다. 좌측표를 보시면 2020년에서 23년 사이 2% 이상의 브랜드가 28개에서 32개로 늘어났습니다만, 이 내용이 단순하게 6개 브랜드가 추가된 게 아니고요. 7개 브랜드의 퇴출 이후 12개의 브랜드가 새롭게 진입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개수가 늘어났다는 점들, 아까 말씀드렸던 퇴출과 진입이 상당히 좀 빠르다라는 점들을 보여드리는 가장 좀 좋은 장표라고 생각해서 담아봤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의 그 브랜드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이 브랜드에 대한 뭐랄까요, 그 응답이 유럽계나 미국계, 일본계 브랜드들 중심이었습니다만, 프리미엄 EV 브랜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는 중국 브랜드가 6개나 랭크되고 있다라는 점들도 이 차량의 프리미엄에 대한 정의가 글로벌 시장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 OEM 이 중에서 프리미엄이라고 픽을 하게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소비자들에게 물었을 때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칵핏, OTA와 같이 SDV와 관련된 피처들에 대해서 상당히 프리미엄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들이 특징인데, 기술에 대한 도입이 상대적으로 더딘 이제 레거시 업체들은 여기서 좀 도태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뭐 정책적인 지원까지 있고 있는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여기서 두각을 내면서 오히려 이 프리미엄 업체들로 중국 시장 안에 도약하고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은요, 중국의 완성차 업체 숫자가 170개를 픽으로 이제 줄어들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사유는 이제 좌측표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이 생산 능력이 늘어남에 따라 가동률이 60%밖에 머물고 있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0%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적자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BP 미만의 가동률인데요. 오른쪽 표와 같이 60%를 기준으로 브랜드의 가동률 순으로 줄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이상이 60%조차 되지 않은 모습들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가동률이 줄어들 가능성들에 대해서 시장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유율이 낮은 기업들이 시장 안에서 퇴출되지 않는 이유는 한 방이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그 한 방을 결국에는 연결해주는 포인트들이 기술 주도의 기업, 솔루션을 쥐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고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멘타나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부족한 업체들에게는 숨통을 틔워주는, 그다음에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업체들도 CATL 같이 배터리를 가지고 시장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이 직접 셀투 비클이나 셀투 바디를 만들면서 이 자동차 업체들로 하여금 전기차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있다라는 점들을 저희는 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술 수준을 보더라도 중국이 갖고 있는 정책적 특징 때문이라 정책적 그 특징 때문에 로보택시에 대한 시장 대중화가 상당히 좀 빨리 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모멘타 같은 업체들이 실제로 시장 안에서 입지를 좀 높이면서 완성차 업체 중에서 기술 내재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전략적 지원을 하고 있는 점들이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CATL도 마찬가지고요. 앞서 이제 정부가 이 전략적 구조 조정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풍과 장안의 합병 논의가 이제 작년 4월에 좀 나오면서 뭐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주정부,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동차 업체들,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실제로 합병이 논의될 정도로 시장 안에서의 합종 연횡이 정부의 정책적 주도를 통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들 시장에서는 좀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 중국 자동차 산업 자체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가능성들 저희들이 좀 관심 갖고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도태 수순을 밟아가는 업체들 많아지고 있고, 현대기아차, 도요타 돈 다 잘 벌고 있고요. 이 돈 잘 번 것 가지고 피지컬 AI 투자 잘 하는 업체들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받을 수 있는데, 이 도대체 현대기아차가 투자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비롯한 피지컬 AI의 방향성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초 CES를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만, 그가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피겨 AI, 그다음에 중국의 휴머노이드 업체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비교하는
이런 분석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지고 있는 결점들, 예를 들자면 옵티머스 대비로는 동적 성능, 자유도, 로봇 지능 이런 부분들일 거고요. 피규어 AI랑 비교를 해본다면 로봇 지능이 될 거고요.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와의 비교라고 본다면 공급망 생태계에 대한 구축이 제대로 다 되어 있는지, 양산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적을 많이 당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CES의 양산형 제품에 대해서 발표를 기점으로 오히려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들 업체들 대비 경쟁 우위로 올라선 이런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8년에 양산을 한다는 점, 두 번째는 딥마인드와의 협업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기술의 결점, 로봇 지능을 극복했다라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양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조 가능성, 신뢰성, 유지 보수의 편의성, ROI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상당히 높은 설득력을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조 가능성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동차 부품 기관의 공급망 생태계를 이미 갖고 있는 상황, 이거를 이제 자산으로 활용해서 현대차가 갖고 있는 공정 기술, 양산 기술에 대한 강점들이 오히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제조 가능성들을 높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신뢰성 같은 경우는 이미 자동차를 통해서 확인한 이제 인증, 양산, 품질 이런 개념들에 대한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로보틱스를 통해서 처음 양산을 하는 다른 경쟁 업체들과는 좀 비교된 어떤 전략적 위치가 있다라고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양산하기 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학습의 어떻게 보면 터전이 이 공정 과정입니다. 이런 공정 과정은 함부로 다른 기업들에게 오픈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자동차 업체, 로봇 업체에 직접 투자를 했거나 로봇을 직접 만들지 않으면 자기 공정 안에 도입시켜서 이것들을 학습시키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은 직접 투자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이 공정 안에 직접 이것들을 투입시키고 학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진입 장벽이 오히려 보스턴 다이내믹스 입장에서는 경쟁 우위 요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산형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액추에이터가 표준화됐다는 점인데 이 로봇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신 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대량 양산한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제품의 부품들을 교체할 수 있다라는 점들도 유지 보수 편의성 관점에서 양산 이후에 어떤 설득을 상당히 좀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ROI 같은 경우도 이제 노동 집약적인 제조에 투입을 할 경우 인건비를 고려해 봤을 때 1-2년 안에 이 로봇에 대한 투자 비용이 회수된다라는 점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을 또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해시켰다라는 점이 이 양산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딥마인드와의 협업 관점에서 저희가 좀 풀어본다면은요, 학습 속도가 상당히 좀 많이 빨라졌습니다. 이제 구글 딥마인드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자연어를 통한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로샷이나 퓨샷,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 계속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무조건 가르쳐야 되는 것보다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업무 모듈에 대한 학습 속도가 크게 단축됐다라는 점들이 이 로봇 지능에 대한 어떤 결점을 아주 효과적으로 개선시켰다라고 평가한 부분들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알맥입니다. 현대차 공장 안에 위치하게 될 알맥을 통해서 경쟁사 대비 높은 데이터의 밀도와 양이 어떻게 보면 좀 설명되고 있다라는 점들도 이 경쟁 업체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양상까지의 여정 속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갖고 있는 이제 장점이 뭐가 있을까?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보면은요. 바로 제조 데이터의 질과 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비교하는 테슬라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가 똑같이 공정에 투입한다고 했을 때 확보하게 되는 데이터의 양은 결국에는 생산 대수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테슬라는 이제 100만 대, 200만 대 정도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지만 현대차 그룹은 800만 대 가까운 생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1년에 학습을 시킨다 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 자체가 훨씬 더 많다라는 점이 강조드릴 수 있는 포인트고요.
이 테슬라는 뭐 배터리 생산과 조립 정도에만 투입을 하면서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현대차 그룹은 뭐 쇠물부터 시작해서 제철이죠. 그리고 부품 조립,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부품 물류, 현대글로비스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기에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이 수직 기어라 때문에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 데이터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경쟁사인 테슬라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져갈 수 있는 학습 측면에서의 강점도 상당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개방형 생태계가 가지는 확장성이 저희는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기 비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 빠르게 보급될 때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전기차 캐즘에서 겪었던 것처럼 하나하나 당장의 수요들을 설명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로봇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건 인건비에 대한 지급 비용이 명확하게 산정돼 있는 제조에서 먼저 될 거라고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제 제조에 투입이 된다고 전제를 했을 땐 애플처럼 폐쇄적 생태계를 갖고 있는 테슬라의 경우는 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게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해서 내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텐데 내 데이터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도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내 공정을 위해서 최적화시키고자 하더라도 이 생태계 자체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내가 개입해서 이것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룸 자체가 넓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칩이나 구글의 지능,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몸통 이런 것들의 연합체로 이 개방된 생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안드로이드와 같이 열려 있는 생태계를 갖고 있는 점이 저희는 이제 제조업체 사용자 입장에서는 강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공정을 어떻게 최적화시킬 것인지 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넓게 열려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디자인을 소비하거나 솔루션을 소비하거나 하는 이런 그 일반 대중들이 선호하는 패턴이 아니라 명확한 경제적 가치나 부가가치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이것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용도로서 로봇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폐쇄적 생태계보다는 개방적 생태계가 선택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좀 긍정적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이러한 그 전략적 강점을 통해서 단순히 점유율만 높은 선도 기업에서 이 기술적으로 선도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이나 기업 가치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지분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위 시총당 이 지분율 저희가 이제 1조 원당 몇 퍼센트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직간접적으로 소비하고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도 기아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또 못 올랐기 때문에 이제 기아에 대한 저평가가 요 구간에서는 또 주목이 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략적 의사결정의 최상단에 있는 현대차가 어떤 그 시장의 이벤트들 속에서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가장 먼저 주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계속 위를 열어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생산뿐만 아니라 부품, 그다음에 관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밸류 체인에 개입돼 있는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크게 많이 올랐고요. 주가 또한 퍼포먼스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들도 여전히 저희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저희 그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나름 이제 완성차 업체들을 카테고리를 나눠서요. 밸류에이션 순으로 줄을 세어봤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기술 선도 기업, 그다음에 점유율이 높은 선두 기업,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진 내연기관 뭐 이런 그 기술적인 후발 기업들 이렇게 저희가 세 개로 나누어 봤을 때 이 세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기준이 나눠져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더라도 저희가 이런 선도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 적게는 한 160%, 많게는 뭐 2,800%에 가깝게 기존 선두 업체 대비 선도 업체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뭐 도요타처럼 피지컬 AI,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인 업체들 대비로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격차를 크게 벌릴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도요타가 지금 받고 있는 뭐 8배, 9배 남짓되는 밸류에이션 대비로 저희는 뭐 2배 이상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열어둘 수 있다라는 점들 저희가 이제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해 봤을 때 현대차의 목표 주가 또한 저희는 크게 열려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밸류체인 안에 속해 있는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웨버 같은 종목들도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시장 안에 발현될 때마다 주가 바닥을 계속 높이면서 업사이드에 대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저희는 좀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이 기술 선도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주요 종목들에 대한 주가 비중을 계속해서 높일 것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현대차의 목표 주가는 그 6월 8일 기준 95만 원으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현대차의 주가 상승을 기준으로 밸류체인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빠르게 그 괴리를 메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나 오토웨버까지 열어두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실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하반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